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길껏 듣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며.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작그입니다. 김사부님 목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봉골레 파스텔. 정말 너무 이상해요. 네. 야, 성대모사 준비하지 말고 방송 준비를 해. 야. 그렇군요. 이게 지금 누구 성대모사였죠? 이선균 씨. 이선균 씨. 전 네. 그냥 저희 동네 집 파스타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이선균 성대모사를 해주신 김사부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머리를 폈어요. 청취자분들이 이거를 못 보실 텐데 머리가 파마머리였었죠? 네. 약간 오렌지빛이었었네 저번에. 황금빛이었죠. 그쵸. 어쨌든 황금빛, 누런 빛깔의 파마머리였는데 김사부님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머리를 펴서 붉은 빛으로 마치 마루치 아라치 같이. 거기에 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참 조화가 좋네요. 좋습니다. 뭐 별다른 일은 없었고. 서 과장님 방송이 하도 잘 나가니까 네. 나도 서 과장님이랑 머리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하면은 좀 내 인생도 풀리지 않을까. 인생도 꼬이는데 머리까지 꼬이니까 짜증 나가지고 그냥.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경건한 표정으로. 네. 감사합니다. 뭐 별다른 일 어떻게 머리를 지내셨습니까? 잘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네. 김사부님만 머리를 하신 게 아니라 서 과장님도 머리를 자르셨어요. 네. 뭐 맨날 자르는 거. 조금 더 잘랐어요. 네, 좀 많이 자른 거. 쇼컷인데 이제는 더 쫙. 이건 호섭이 머리지. 척키뱅 아니에요? 다들 척키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첩피뱅이 맞는 말이에요. 척피? 첩피뱅. 무슨 첩피뱅?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짧은 앞머리를 첩피뱅이라고. 요 정도면 뭐 거의 이발소 가셨냐고 물어볼 정도의. 아니야. 어렸을 때 엄마가 바가지 씌워놓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솔직히 말하고 처음 봤는데 처음 보고 나서 제 아들 머리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딱 요 머리거든요. 나도 척피뱅 이번에 해보고 싶었는데 내년에 한번 도전. 하지 마. 한 번도 그거 하지 마. 우리 똑같이 하고 한번 해봐. 방송을 잘 그래. 만들어 어디 한번 해봐. 귀여울 것 같은데. 공개 방송 한번 하자. 머리 자르고. 그렇군요. 네. 이 두 명의 사진을 좀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네. 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 굉장히 피곤하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네.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우리 살아야죠. 할 말도 없는데 네. 근황 나누지 말까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나 재밌는데? 나는 이렇게 물어보지만 나는 나눌 게 없어. 그냥 한 주 뭐 사람 사는 게 똑같지 뭐. 그러니까요. 똑같이 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난 매주 있는데. 그렇군요. 안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얘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그냥 나누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댓글 읽어주시죠. 이번 주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많이 읽어드릴게요. 롱롱구리, 의천도령이 방송을 듣는데 임브로의 신남이 느껴져서 듣는 내내 미소 지었어요. 사랑해요 임브로. 크크크크. 네, 알바비는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알바 100%고요. 중국 분이시죠? 네. 중국 계좌. 네. 니하오. 네. 의천도령이 편은 재미면에서 모든 방송 중에 최고네요. 너무 웃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토렌트는 불법인데 86년 걸 볼 방법이 없으니 점점점. 누가 봐도 남자죠? 네, 그렇죠. 따거. 네. 감사합니다. 누가 해주셨어요? 1명, 2명, 3명. 강그래님, 닉네임 바꾸고 두 번째로 댓글 남겨요. 1회부터 정주행하며 지금 29회 자유여행 특집까지 꾸준히 달려왔는데 군대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의 이야기라 더 흥미롭기도 했고 김사부님 응원합니다. 굳이 이걸 읽은 건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군요.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가이사라 빌립보. 와, 서과장님 도대체 정체가 점점점. 말을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약, 정리 및 묘사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논문 쓰셔도 되겠어요. 드라마를 분석하셔서. 드라마는 제 취향이 아니지만 현실적이고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다룬다는 점에서 좋네요. 하지만 동일하게 지금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드라마를 외면할 것 같아요. 현실도 고통스러운데 드라마를 보면서 그 고통을 되새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고통과 아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작용도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떠드는 게 답이네요. 떠람대어 화이팅. 저도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 연락드리기 이거 참 힘든 것 같네요. PEH337님, Dear my friends, 이 드라마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의미있게 장면을 소홀하지 않게 풀어주시는 능력이 참 감탄을 하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제 30대에 만나게 된 것이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30대에 만난 드라마니 40대에 한번 정주행으로 보고 50대에도 60대에도 쭉 정주행하며 보고 싶은 드라마라 마지막 서과장님 멘트처럼 내가 지금 30대라서 이 드라마를 이만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드라마였네요. 네, 흥하라 떠람. 갑자기 중간을 뚝 잘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스킵했습니다. 네, 야매암냠님. 얼마 전에 시골 목욕탕에 엄마랑 이제 다녀온 얘기를 써주셨어요.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쭉 보니까 희고 검은 살들에 저마다 주름이나 패인 살들이 많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한참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스럽던 시기였는데 그 조용한 목욕탕의 물소리와 어머니들의 떼미는 소리, 바가지로 물 푸는 소리들과 함께 그 장면이 뭔가 뭉클하고 찡하게 느껴졌어요. 노인들이 그저 어떤 늙은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어머니, 우악스럽지만 치열하게 살아온 이모, 잔소리도 애정도 많은 그런 삶들로 느껴지며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중적이지 않고 마음과 머리가 아픈 내용이라 현실에 치인 사람들이 보기 힘들다는 손잡근님 말씀에도 100번 동의하지만 반대로 그런 사람들일수록 지친 마음 때문에 다른 이의 삶을 흘겨보지 않도록 약간의 노력을 더해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공감하고 사람을 알아가도록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쁘고 힘들수록 타인에 대해 입체적으로 보림과 필요를 잃게 되니까요. 엄마랑 한 편 한 편 천천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하게 와닿는 편이었어요. 의천도령기는 네 감사합니다. 알랍더람.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너를 항룡 18장으로 너를 자식아 한 방에. 네. 뭐 혹시 뭐 더 코멘트 다실 거? 아니 계속 이제 우리의 그 논쟁이 있잖아요. 손잡그가 이렇게 힘든 드라마 보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 이번 주 이제 방송 나의 아저씨인데 이 드라마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 새끼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 얘기 이런 거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되게 비슷하죠. 면이 되게 많은 드라마고 뽑아내는 것도 그렇지만 힘든 사람들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 아 장난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내 방송에 태클을 걸지 못해 안달이었을까 손잡그는. 굉장히 방송이 몸이 건조해질까봐 제가 그런 논쟁점을 생각을 던지고 했습니다. 오늘 있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너도 겐세이 하시면 되죠. 나는 다 겐세이 할 거야. 장난 아니야. 임브로님 뭘 싫어하시나요? 드라마요. 공산당이랑 검은콩이랑 드라마가 제일 싫어. 드라마 특집을 내가 왜 하자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검은콩은 뭐야? 검은콩 왜 나와? 검은콩 싫어했나? 그래서 공산당, 검은콩, 드라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3가지. 감사합니다. 네. 뭐가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왜냐면 청취자들 때문에 싫어하게 됐거든.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않았는데 너희들 때문에 드라마를 혐오하게 되었어요. 극혐이야, 드라마. 댓글 좀 좋은 거 좀 많이 남겨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좀 아니야. 야, 엄청 좋잖아, 이 정도면. 아니 뭐 엄마 아내 여자님. 아 군대 얘기보다 더 못 알아듣겠어요. 아 의천드령기에 대한 댓글 좋은 것도 많았는데요. 뭐. 김은희님 죄송해요 임브로님. 제가 지난 방송 어디 그만해! 다 죽여버릴 거야! 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컨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과 자료실 게시판에 더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하죠. 댓글을 다셨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당첨 확률을 거의 100% 끌어올릴 수 있는 비기가 있죠. 김사부님을 칭찬해 주시면 거의 100%입니다. 아니 뭐 그렇긴 한데요. 당첨자 공지는 또 제가 올리니까. 김사부가 무엇을 읽었든 제가 골고루 당첨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서 과장님 팬이 많은 이유가 있네. 아무튼 공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제 첫 번째 협찬사인 컨베이지가 이제 요즘 청소년 청년 미혼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들 향초나 디퓨저, 방향제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전반적인 교육과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협찬사인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의 윤정용 대장님이 회계 분야의 인기 강사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숫자에 약해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편안한 회사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숫자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떠람대오 청취자분들께 협찬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뭐 내가 따끈따끈한 신입인데 센스를 좀 키우고 싶다. 아니면 이제 또는 몇 년차 직장인인데 숫자만 보면 쫄린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이제 팟빵 댓글로 나 이 책 좀 읽어야겠다라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나 후배가 취업했다면 이제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선물이 넘쳐나는 떠람대오. 댓글로 거기서 웃으면 안 되지. 자신 있게 나가셔야지. 댓글로 저희들의 수다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공지 게시판에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공지된 후원 계좌로 쏴주셔도 됩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가는데 정직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은식님, 강그래님, 게르솜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드라마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뚜둥. 드라마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진행해 주시죠. 눈을 감아보면 이거 내가 편집 안 할 거야. 나 이거 녹음할 거야. 건들지 마. 네, 알겠습니다. 야, 제가 이 드라마 너무 강추하고요. 나의 아저씨. 너는 내가 되고. 그만해. 너는 하지 마. 나만 할 거야. 네, 아무튼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오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2명을 이미 전도를 했죠. 그렇죠. 의처음도령기에 미쳐있는 한 분 빼고는 네. 제가 다 전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어떻게 보면 제 인생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아까 잠깐 김사부랑 대화했는데 당신에게 나의 아저씨는 인생에서 몇 번째냐 했더니 첫 번째라고. 네.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나의 아저씨를 다 봤느냐? 그래서 임브로 빼고선 다 봤다. 근데 김사부가 너무 재밌다. 그랬더니 이제 손작가님께서 야 그러면은 너에게서 나의 아저씨가 몇 번째 드라마냐? 그랬더니 최고다. 너가 비밀의 숲 진행했잖아. 그거보다 더 재밌다고. 심지어 미생보다 더 그쵸. 좋다고. 네. 그 나의 아저씨 오늘 그 구성은 간단해요. 작가가 그러니까 이 방송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간단한 줄거리와 함께 캐릭터별 좀 소개를 하면서 주요 장면들을 이제 같이 결부해서 좀 하고 싶고 중간중간에 조금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기획 의도는 퍼와봤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드라마 속 주인공 남자들은 전부 능력자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와 같은 선망의 직업을 갖고 있던가, 기억력, 추리력 같은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던가, 아예 현실 세계에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외계에서 온 사람이던가, 어떤 식으로든 능력자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실제 그런 능력자들이 있었던가, 있었다고 한들 그런 능력자들 덕분에 감동했던 적이 있었던가, 사람에게 감동하고 싶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근원에 깊게 뿌리닿아 있는 사람들. 여기 아저씨가 있다. 우러러 볼만한 경력도 부러워할 만한 능력도 없다. 그저 순리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엔 9살 소년의 순수성이 있고 타성에 물들지 않은 날카로움도 있다.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따뜻함과 우직함도 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간의 매력을 보여주는 아저씨. 그를 보면 맑은 물에 눈과 귀를 씻은 느낌이 든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흔하디 흔한 아저씨들, 허름하고 한심하게 보이던 그들이 사랑스러워 죽을 것이다. 눈물나게 낄낄대며 보다가 끝내 펑펑 울 것이다. 이게 이제 방송사에서 마련한 드라마의 기획 의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획 의도가 설명이 됐고,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제작 발표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좀 많이 논란이 되었었어요. 이 드라마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또 그 논란 때문에 아마 이 드라마를 외면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뭐냐면 이제 제목부터가 아저씨도 문제인데, 나의 아저씨라는 이 표현,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가 나오냐면 이선균하고 아이유로 분해해 있고, 이 나이 차이 많은 이 두 배우의 역할만 봐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야, 이건 또 그 아저씨와 나이 어린 소녀의 어떤 롤리타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구도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필이면 요 드라마가 나올 때쯤, 지금도 이제 여전한 그 불씨가 있지만 미투 운동이 활발할 때였고, 그런데 이때 또 첫째, 그러니까 삼형제로 나오거든요. 여기 주인공이 삼형제로 나오는데, 여기서 본래 첫째 역을 맡기로 한 사람이 오달수 씨였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이때 이제 하기로 했다가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하차를 하게 되면서 박호산 씨가 이 역을 맡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아이유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이유요? 그때 앨범을 냈는데 그 제제라는 노래가 그쵸. 약간 이제 그런 약간 롤리타적인 그런 게 코드가 좀 읽히는 노래였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 엮여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또 거의 다 남자들만 나오는 드라마였고. 근데 이것도 또 그때 하필 또 같이 개봉한 드라마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비슷한 때 또 개봉이 돼가지고 이거랑 또 연관이 돼가지고 그럼 연상의 여자와 연하 남자는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또 이 반대의 개념은 무조건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반대쪽에서도 또 언급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피곤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피곤함 때문에 드라마 자체를 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 모든 논란들이 다 종식이 됐죠. 다 종식이 됐죠. 물론 이제 종영되고 나서도 한쪽에서는 그래도 기득권 아저씨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드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논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걸 보고 나서 아마 그런 마음까지는 갖지 않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보지 않았고 거의 종반부, 거의 끝날 때쯤부터 종영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한 편 보거든요, 드라마를. 그런데 왜 이 드라마를 봤냐면, 한 분이 저한테 되게 잘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고,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뭐 이미 지났지만, 뭐 책 나오는 일이라든가, 뭐 글 쓰는 일이라든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 그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어떤 조언들과 또 지지들과 또 경청해 주시고 어떻게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니 이 양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사실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좀 있었었고 내가 이 얘기를 이분한테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그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아저씨 한번 보시라고. 그럼 이해되실 거라고.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를 보시면 왜 저분이 저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해주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3자가? 제3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봤다고 진짜? 네, 저는 정말 그래서 봤어요. 그러니까 한 차를 타고 가고 있었고 그 목사님이 계셨고 저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의 아저씨 빠져 있었잖아요. 빠져 있었죠. 빠져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기현이네, 기현. 네,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난 드라마 안 봐요. 혹시 누군가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치.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난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요?
장무기가 그렇게 하듯이 나도 은혜를 갚아야겠다. 아, 의천도령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 근데 나는 그 마음 실제로 되게 커. 그러니까 왜 잘해주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좀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쵸. 그 세상에 난 공짜는 없다고 그쵸.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호의를 베풀어준다 그러면은 아, 내가 앞으로 이거는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갚아야겠다. 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니까 아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의심. 김사부라면 이런 경우라면 어떤 감정을 끼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은 아니야, 너 그런 스타일 아니야. 아싸, 그런 스타일이야.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그럼 김사부는 아싸. 당신은 사랑만 서과장은 어때요? 어릴 때 남자들이 잘해줬죠. 조금 더 사회생활을 깊게 하고 비즈니스적 관계가 훨씬 편한 어떤 구도로 넘어간 일종의 성인, 사회인, 도시인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나? 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해서 봤는데 시청 전에는 이제 그런 논란들도 제가 들었었고 또 굳이 내가 보고 싶은 전 이런 장르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비밀의 숲 이런 장르를 좋아하지. 그래서 볼 생각이 없었는데 꼭 봐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이걸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죠. 다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입속에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보면 그게 아니라 왜 잘해줬는지를 얘기를 해주지. 아니야. 이게 우선이야. 눈을 감아보면 이게 계속 내 머릿속에서 그게 BGM이에요? 네, BGM이에요. 근데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와요. 시도 때도 없이 눈을 감아보면이. 계속 흘러나와요. 아, 그래요? 약간 반전이 있어요. 김사부도 제가 얘기해줬더니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거 들어보면 다 아이유가 부른 줄 알거든요. 음색이 완전 똑같아요. 의심 1도 없이 이거는 아이유가 불렀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이유가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네. 손디아라는 신인 가수인데 아무튼 굉장히 음색이 비슷해가지고 다 속아요. 네. 이 사람이 원래 가이드 보컬이었는데 이거 해가지고 원래 아이유가 할 생각이었는데 듣고 너무 괜찮아서 그냥 하자고 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걸 본 이후로 모든 이들에게 전도할 때 이거는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이 드라마 한 편이 너에게 주는 감흥이 훨씬 클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발언은 손작가의 발언입니다. 네. 설교 100편보다 나의 아저씨가 낫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 번은 봐야 될 드라마다. 그리스도인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의 아저씨 한 편이 낫다. 네. 이야, 예, 손작가님 이 드라마 감사합니다. 편에서 인부로는 거의 정신을 놓고 있어요. 다 지금 다 같이 꼬라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인드. 천도령기도 설교 한 편보다 낫잖아. 아니요, 설교가 낫죠. 의천드렁기는 제외시켰습니다.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진 인부로 같은 사람이 꼭 봐야 되는 드라마. 그때 촉촉해지는 위로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나의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고 싶을 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전을 일으켜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이 드라마의 진짜 장점은요. 정말 전 목에 핏대를 세우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와야겠다라는 이 측은지심과 마음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돕게 돼요. 최소한 한 2, 3주는 갑니다. 네. 설교 한 번 들으면 30분 가잖아요. 네. 이거는 2, 3주가 갑니다. 서과장님 봤죠? 봤죠. 저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대상이 아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왜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은 세상 살기가 좀 더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도 그런 이기심이 있다는 걸 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치. 내가 도와줄 때 이 사람이 어떤 매력을 느껴야지 도와주게 된다라는 걸 전 되게 많이 제 안을 보면서 느끼는데 그런 차원에서 너한테 100만 원은 안 주지. 딴 얘기 하나 했는데. 야, 너 뭔 얘기 하나 했다. 야, 이렇게 장황하게 까네. 그거를 받으려면 디어 마이 프렌즈의 조인성이 되든지 아니면 아이유가 돼야 한다. 사는 거 야, 들어. 너 너무했다. 진짜 나 상처받았어. 깜짝 놀랐다. 나 뭔 얘기 하나 했네. 내가 이러니까 감정이 아니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일어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아이유라는 여직원을 보면서 얘 뭔가 조금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짠한데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가 같은 동네에서 우연히 어떤 걸 목격하게 되냐면 혼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에 대해서 이성균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유가 할머니 이렇게 바깥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마트에서 카트를 빌려갖고 와가지고 자기 할머니를 거기 앉혀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성균이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착하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다들 모든 직원들이 아이유를 싸가지 없다고 하고 되게 어둡고 불친절한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게 살았고 행동들을 그렇게 실제로도 했고. 그렇고 근데 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런 되게 착한 요새 아이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만한 아이구나.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품성이 도움을 그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아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유가 아니더라도 외모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연민, 이해, 그리고 조건 없이 돕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코드에 굉장히 결부되는. 근데 사실 이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불교적 심성을 갖고 있어요. 실제 승려도 나오고 지혜자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멘트들도 이제 뒤에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불교적인 어떤 색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 색채로 얘기하면 이제 자비, 어차피 다 고통 중에 있는 중생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셨듯이 주인공이 아이유가 연기한 이지안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세상을 시니컬하게 보던,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니컬하게 보던 한 인생이 회심하는 어떤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굉장히 큰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과정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그 아이유를 바라보고 그 인생과 동감하면서 그 인생에게 어른으로서 돕고 조언해주고 한없이 긍휼함을 베푸는 그 이선균이 연기한 박동훈이라는 사람의 존재 때문에 그렇게 됐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게 그리스도인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동체라는 코드를 굉장히 깊이 그려요. 그러니까 그 이지안이라는 사람이 회복하는 과정 중에 박동훈이라는 긍휼함을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있었고 1차적으로, 그 두 번째는 공동체라는 사람들, 그 주변 인물들이 아이유라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이지안이라는 사람을 감싸주고 함께 동행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원래는 처음 외톨이로 시작했던 이 이지안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으로 거의 끝나요. 물론 그 다음에도 종료가 있기는 한데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근데 일방적으로 이성균이 아이유를 긍휼히 여기는 코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뒤에 할 건데 요 부분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돕고 싶다. 내가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좀 베풀어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코드들이 있지만 끝나고 나면 그런 뭉클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의 긍휼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람을 이해하는 코드,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라는 코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꼭 봐야 될 드라마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백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뭐 공동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드라마 이거 한 번 보면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어른이 뭔가, 어른이 해줘야 될 말들이 뭔가, 인생에 대한 어떤 성찰의 문구들, 이 멘트들이 굉장히 주옥 같은 멘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서 과장이 소개했던 Dear My Friends랑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요. 굉장히 비슷한데 사실은 그건 훨씬 더 리얼리즘이 강하고 이거는 살짝 판타지적인 부분이 있지만 맞습니다. 비슷하게 말하고자 연결된, 하는 게 비슷해요. 네네,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드라마의 마지막 그 순서를 제가 장식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 아저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이제 불교적 세계관 좀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작가가 불교를 믿는지 아니면 그걸 기반에 염두에 두고 썼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작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크리스찬 작가가 소설이나 드라마를 쓴다고 했었을 네. 때 꼭 그 드라마에 어떤 교회가 등장하고 그렇죠. 성직자가 네. 등장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회심이 네. 너무 그렇죠. 공개적으로 네.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게 가려져 있어도 그 가치관을 그치. 드러내는 게 네네.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게 바로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좀 지망하고 좀 의미 있게 봐야 할 지점들을 충분히 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회심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 그거는 뭐 왕중왕 이런 거 봐야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공중파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구현되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하지만 생각해보고 할 수 있게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 옆에 이제 음악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이 친구가 지향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음악가인 거예요. 음악가인데 일반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치 이제 가시나무 같은,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도 한번 자기 인생이라든가 어떤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만한 뭔가 울림을 주잖아요. 그런 음악가인데 동시에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죠. 음악가라면 기본적인 음악 실력이라든가. 하지만 메시지를 이렇게 이런 간접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병행돼야 되는 음악가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자주 나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 게, 지금 CCM 같은 거 보면은 1위부터 나오는 그 순위들 보면 막 5년 전에 나온 찬양들. 그게 여전히 계속해서 들려지고 뭔가 창의적이고 사람들에게 들릴 만한 어떤 찬양들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안 만들어내서도 있지만 만들어내도 소비되는 음악만 소비되고, 동시에 이제 뭐냐면 어떤 분들은 아마 인브로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CCM들은 음악적 소양 자체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죄송한데 전 CCM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CCM의 그 음악적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못 듣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늘 CCM을 듣습니다. 손 작가님은 CCM을 싫어하시는군요. 네. 아무튼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적 퀄리티가 기반이 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크리스천 뮤직을 하는 사람들의 소양이 아닌가라는 어떤 좀 반대되는 생각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어떤 기독교적인 코드가 명확하게 부여된 것보다는 오히려 희곡으로서의 퀄리티가 뛰어난 동시에 그 안에 간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어떤 컨텐츠를 창작하는 크리스찬의 어떤 소명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CCM을 미친 듯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CCM 선곡을 해야 돼가지고 원래는 CCM 잘 안 들었는데, 근데 그때 느꼈어요. 내가 한창 CCM을 들었을 때가 한 10년 전인데, 그치, 그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그래? 저는 약간 반대로 굉장한 고퀄리티의 CCM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뭐 편차는 분명히 있죠. 편차는 분명히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CCM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고, 손 작가가 말한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은 어떨 때 그러냐면 랩을 할 때. 그러니까 랩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그 CCM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곡을 들을 때 사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문화는 그냥 문화로서 좀 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너무 어떤 서브컬처 아니면 컬트적인 문화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울타리 쳐놓고 교회 안에서만 향유하는 문화. 네, 서과장은 지금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반대로 들어가지고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CCM 음반 제작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일반 아티스트들이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치열함과 비용이나 그에 응당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깎아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그 정도 수준에 대한 욕심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CCM을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정도로 문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문화 차이가 계속 지속된다면 인부로 얘기했듯이 서브컬처로서의 기능밖에 못하는 건데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확연히 갈리다 보니까 안 듣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음악에 약간 문외한이고 네네네. 근데 음악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라고 했었을 때 생산자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생산자의 어떤 퀄리티에 대한 면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손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그 생태계의 문제도 굉장히 커요. 구조적인 생태계. 그럼 이 문화 생산자들이 이것으로 이 창작 작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쵸, 생태계 자체가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뭐 CCM이든 뭐가 됐든 그런 면에서 어쨌든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 나는 꼭 문화를 꼭 교회 안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문화는 결국엔 어떤 세상과 함께 그 호흡하는 소통하는 코드인데 그런 면에서는 진짜 굳이 교회라는 어떤 거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기독교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확연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쵸.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손작가가 지금 얘기하게 되는 발단도 아니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왜 불교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덧칠되어 있는가 아쉽다. 슬픈 거죠. 잠깐 지나가더라도 뭐 아이유가 난 뭐 보지 않았지만 카트에다가 할머니를 싣고서 가다가 십자가를 슬쩍 보면서 지나간다든지 뭐 그런 것만 있었어도 뭐 좋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이제 줄거리로 좀 넘어가 볼게요. 후계동이라는 굉장히 낙후된 동네를 기반으로 일이 진행돼요. 가상의 동네죠. 그죠? 네, 후계동. 낙후된 그 후계동,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난하거나 약간 좀 몰린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낙후된. 네, 산동네 후계동인데 그 이지안이라는 이제 갓 20살 좀 넘긴 그 아주 가녀린 딱 봐도 아이유 보면 되게 가녀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거의 죽어가는 시체 얼굴로 이제 거의 등장 표정 변화도 없어요. 근데 연기를 참 잘하죠. 근데 이 이지안이라는 친구가 청각 장애인 할머니와 살고 있어요. 그 굉장히 허름한 방에서. 근데 그녀가 우연히 비정규직 사무원으로 입사한 사만 ENC라는 건축 회사가 있어요. 꽤 규모가 있는. 예. 그리고 거기엔 누가 있냐면 성실한 만년 부장인 박동훈 부장이 있어요. 근데 이 박동훈 부장이 서류상 끼워 넣기만 한 이 이지안이라는 사람을 그냥 우연히 이제 발탁한 건 나중에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을 발탁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박동훈 부장이 그냥 이 사람 비정규직으로 쓰게 돼서 이지안이 이제 그 사무실 같은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요. 회장님이 계신데 이제 몸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후계 구도를 이제 만드는데 두 개의 정치 라인이 있어요. 대표이사, 도준영이라는 대표이사, 그 젊은 대표이사인데 이 사람의 정치 라인이 있고 하나는 전무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두 라인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조만간 있으면 이제 대표이사 선임을 재신임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투표에서 나가리가 되면 현재 대표이사는 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죠. 회장은 그걸 그냥 계속 간 보면서 그냥 멀지 이렇게 간 보면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신구씨예요. 회장님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세력을 과반수 이상 얻으려고 싸움을 벌이는데 이 대표이사 라인에서 연먹이려고 상대편 라인을 연먹이려고 그 반대표 전무 라인의 가장 브레인인 박동운 상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선균이 연기한 사람은 박동훈 부장인데 박동운 상무에게 엿먹이려고 상품권 5천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을 시켜요. 근데 이게 잘못 전달된 거야. 박동훈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이름이 비슷해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박동훈 씨는 전혀 그런 뇌물이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산 사람이었는데 받고 열어봤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뭐였냐면 엄마가 그 굉장히 비루하게 사는 형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야 그래도 형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뭐 사업체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김밥집이라도 해줘야 김밥집이라도 되지 해야 않겠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갈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면서 이제 발밑에 있는 서랍 속에다 이게 넣었는데 돌아보죠. 근데 이지한 씨가 저쪽에서 쳐다보는 건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 그때. 왜냐면 이지한 씨가 그때 이제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막 형편없어져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못 봤겠지 하고 이제 자리를 비우게 돼요. 근데 이지한이 그 상품권을 훔쳤다가 뽀록 날 것을 알고 돌려주었고, 여기서 이제 이 갈등 구조 1막은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지한이 우연히 이 박동훈의 아내와 그 대표가 불륜 중인 것을 또 알아내고, 그것을 알아낸 다음에 역으로 제안해요. 박동훈 상무와 박동훈 부장 둘 다 당신이 싫어하지 않냐? 내가 쳐내겠다. 공모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쳐낼 테니까 돈을 달라. 왜냐하면 지금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던. 아이유가 그런 짓을 한다고? 네네네네. 그래요. 아,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대표이사의 청으로 박동훈과 전무 라인을 다 엮어서 무너뜨리려고 취한 방법이 뭐였냐면, 박동훈 부장의 핸드폰에 도청 앱을 깔아요.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아주 재밌게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박동훈 부장의 모든 일상을 다 실시간 혹은 녹음했다가 나중에 밤에 듣고, 그러니까 그 한 인생의 모든 삶을 이렇게 도청을 하는 거예요. 듣는 스캔을 거예요. 하는 거구나.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을 무너뜨려가지고 자기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빚을 청산하려는 이런 좋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한 아저씨의 삶을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으로 타인의 인생에 고스란히 감정이입이 돼 보는 거예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부장이고, 그 부인은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한 아저씨의 삶에, 그 타인의 삶에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아,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를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거든? 처음에 의심하죠. 왜냐면, 이지한이 그동안, 그러니까 뒤에서도 제가 언급을 할 텐데,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었던 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지한이 살인 전력이 있거든요. 살인이 있다고? 네, 아이유가? 아이유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불가피했던 살인이었어요. 근데 그 살인 전력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걸 경험을 했거든. 그래서 마음을 닫은 거였어요. 어차피 누구도 날 이해 못해. 그리고 이해한다고 손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면 다 떠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이 박동훈의 자기를 향한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어떤 따뜻함, 이거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도청하다 보니까 진실인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수한 인간도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삶도 그렇게 아픈데 남들을 돕는 거야. 그냥 안고 가는 거야. 그런 어떤 어른으로서의 어떤 자세들과 모습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박동훈을 둘러싼 그 주변 인물들과 또 만나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 포함되게 되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웃음을 찾고 행복한 삶을 진지하게 다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도이고 줄거리거든요. 그럼 아까 했던 그 딜은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그 둘 날리겠다. 도청해가지고서. 나중에는 박동훈 부장 편에서 도와주죠. 그리고 오히려 대표이사가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꾸로 엿을 먹이라고? 네네, 거꾸로 엿을 먹이죠. 왜냐하면 박동훈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다운 대접을 처음 받아봤다. 라는 어떤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 가운데 제가 이제 한 명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지안, 그러니까 아이유가 연기한 이지안, 그리고 사실 아이유의 본명 이지은이에요. 이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가지 대사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애인지 알고도 나랑 친할 사람이 있을까? 실제 했던 대사인데, 사실 이름 뜻이 되게 반전이죠. 이름 뜻이 이를지에 그러니까 편안함에 이르다. 뭐 이런 뜻인데 가장 반대되는 삶이죠.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사채업자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 폭력을 행사했는데 할머니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할머니도 막 밀쳐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머니를 막 패는 걸 보고 뒤에서 칼로 찔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 방위로 이 모든 것들은 법적 절차에 있어서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 전과 때문에 사람들이 잘해주던 사람들도 돌아서는 그 반복된 상처 앞에서 사회와 사람을 피해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 단절하고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요, 할머니, 아까 이제 서과장이 잠깐 얘기했는데, 그 박동훈 부장이 그 할머니에게 되게 잘 해줘요. 카트 막 민 걸 보고 막 착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면 그 할머니를 또 들쳐 안고 집에 가다가 모셔다 드리고, 막 심판데. 요양병원 이런 거 다 알아봐주고 막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할머니가 얘기해요. 그 수화로 얘기하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초반부에 했던 건데, 그랬더니, 이지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쉬워.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그거는 저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5천만 원의 빚을 갖고 있었고 그 사채업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1회 보면은 그 좀 논란이 됐던 장면이 뭐냐면 남자애가 그 이지안을 막 패요. 막 그 그 작은 아이유를 구타하는 장. 그래서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더 공감이 돼. 야, 저 작은 애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너무 저렇게 쉽게 패. 지옥 갈라고. 그러니까 막 되게 열받게 되거든요. 네. 그 장면을 패는 것도 보면. 그냥 패는 게 아니라 겁나 패요. 겁나 패요. 아, 진짜? 일단 막, 첫 번째로 네. 패고 팬 다음에 아이유가 눈 꼬라면서 너 좋아하냐? 그러니까 더 패요. 겁나 패. 겁나 패.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겁나 패요. 남자애를 막 미친 듯이 패도 그렇게 패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사채를 빨리 갚아야지 자기가 이 괴로운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끝도 없이 일하거든. 막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남은 음식 막 싸가지고 먹고, 이런 장면이 1화부터 나와요. 그리고, 근데 박동훈 부장이 뭘 보게 되냐면, 처음부터 이제 보는데, 회사 탕비실에서 그 이지안이 그 커피 믹스 있죠. 그걸 훔쳐가는 걸 봐요. 근데 그걸 왜 훔쳐가냐? 그거 갖고 가가지고 하루에 2-3개씩 타가지고 먹으면서 그걸로 배를 채우는 거야.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가지고 먹고. 이런 장면을 등장해요. 동훈과 5천만 원 상품권 사건 이후에 진지하게 첫 대면에서 식사하는 자리가 나와요. 동훈이 물어봐요. 아버지 뭐 하시니? 물어봐요. 내 아버지 뭐 하시노? 아저씨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요? 난 아저씨 아버지 뭐 하시는지 하나도 안 궁금한데 왜 우리 아버지가 궁금할까? 그랬더니 박동훈 부장이 당황하니까 그냥 어른들은 애들 보면 그냥 물어봐 그런 거. 그랬더니 잘 사는 집구석인지 못 사는 집구석인지 아버지 직업으로 간보려고? 라고 이렇게 대꾸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날이 서 있는 거고. 상처로 반응한다. 마음이 없죠.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되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 아버지 뭐 하시냐. 아니, 전 묻지 않아요. 지금. 그래요? 되게 호구조절. 어머니 뭐 하시냐. 어머니 뭐 하시냐를 물어보는 거죠. 숨 쉬고 계세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갈등 상황이 주어져요. 중간에 이제 아이유가 박동훈 부장을 엮으려고 뭘 하냐면 키스를 시도해요. 강제적으로 이선균한테 같이 가다가 뽀뽀를 해버리거든요. 그걸 이제 촬영해가지고 그러니까 박동훈 부장이 사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다 이래서 회사에서 나가게 하려고. 그런데 그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아이유가 어떻게 하면 월 500-600을 벌어도 저렇게 지겨워 보일 수 있을까? 대학 후배 그 대표이사가 박동훈 부장의 후배예요. 대학교 후배야. 그러니까 치고 올라간 거죠. 대학 후배 아래서 그 후배가 자기 자르려고 한다는 것도 뻔히 알면서 모른 척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꾸역꾸역 여기서 제일 지겹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 나만큼 인생 거지 같은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해요. 박동훈 부장한테. 그러니까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꾸역꾸역 그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고 제일 지겹고 불행해 보인다라고 전곡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동훈 부장이 그 이후에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계속 반말해요. 네. 진짜? 이유가 계속 반말한다고? 아이유가 계속 반말해요. 네. 이성균은 아무 말 안 해? 부장이라며. 걔는 모든 사람한테 반말하는데. 진짜? 틱틱 되는 거야. 막 쏘아붙이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건 이후에 누구랑 술자리를 하다가 누가 날 알아. 걔는 알아. 나도 걔를 좀 알 것 같고. 좋아? 하고 묻죠. 좋아? 슬퍼. 그게 정이랑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정의랑. 술집에서 얘기하는 거지. 왜? 왜 슬퍼라고 부르니까 나를 아는 게 슬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서 과장이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민의 어떤 감정이 싹 트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훈이만 지한을 아는 게 아니라 지한이도 동훈을 알고 서로가 서로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동훈, 이성균이 연기한 박동훈을 좀 설명을 하자면 가장 멋있는 대사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동훈이라는 캐릭터를 가장 잘 설명한 대사였는데 박동훈 부장이 그 건축 구조 기술사고 안전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이걸 이제 아이유한테 해준 말이거든. 박동훈이라는 사람은 셀러리맨이고 가장 안정적이에요. 결혼 후에 아내가 변호사가 되기도 해 사법고시를 붙어가지고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성실한 만년 부장, 건축구조 기술사라는 굉장히 독특한 직업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은 건축사가 되기 위한 공부도 되게 많이 건축적인 지식이 되게 많은데 일부러 이 직업을 선택을 했고 이게 바로 그의 캐릭터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것에 안전 진단을 해서 균열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진단해주는 역할인데 이런 거죠. 한 인생의 아픔, 상처, 그 균열을 찾아낸다고. 균열을 찾아내서 그것을 만져주고 메시지를 투여해주는 굉장히 적합한 일부러 그래서 좀 이렇게 설정된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의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직업이기도 해요. 늘 참아요. 다 참아. 왜냐하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아내 바람 피는 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참아. 왜 참아? 참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참아요. 형제들 다 거지 같아. 자기 피 빨아먹어. 그 송새벽이 그거죠. 네, 송새벽이 연기한 그 박기훈이 셋째, 이 박동훈이 둘째, 형은 박상훈인데 형도 내가 볼 때 완전 쓰레기인 거지. 왜냐하면 좀 일찍 은퇴했는데 그 사업하다 말아먹었어. 추심당해. 막 빚이 있어. 동훈이가 그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야.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야. 참어. 다 참어. 그 회사에서도 자기 뒷담화하는 부하 직원 알게 됐어. 참아. 다 참아. 야, 이거 너무 판타지 아니야? 어떻게 다 참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안 사람 걸려, 안 사실은 걸려. 없을 것 같아. 이건 안 걸리는 캐릭터.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우울해. 표정을 보시면요 계속 우울해. 그 이지한이라는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지한은 자기의 상처를 그냥 쏘아붙이죠. 근데 박동훈은 참아. 굉장한 사람이에요. 몸에서 살이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세우고 하는 것보다 버텨주고 진단하고 만져주고 땜질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회사 대학 후배가 대표이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참아요. 그냥 버텨요. 안 나가. 이거는 배알이 꼴려서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치. 나가지 않아. 자신은 그 여파로 한직인 안전진단 팀으로 밀려내.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대. 왜냐하면 그 관계를 알거든. 야, 쟤 네. 후배한테 밀려가지고서 저기 부장하고 있어. 참아. 참아. 개의치 않고 살아. 근데 잠깐 등장한 장면인데 지나가다가 설계하는 장면을 막 반추해. 예전에 자기가 막 재밌게 했었던. 지금은 자기가 막 원하지 않던 그 팀에 소속이 돼가지고 실적도 잘 안 나오고 평가도 박한 그 팀에 소속돼가지고 늘 설계하던 그때를 막 반추하면서 그리워하는 시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울하고 비루해 보이는 표정인데 근데 긍휼함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참는 게 막 착해서 참는 게 아니라 상황이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참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 형제들 다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어쨌든 그게 일반 보편적인 아저씨의 성향으로서의 어떤 아저씨의 뚝심 같은 거예요. 아들이 지금 조기유학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존재 때문에 참아. 그리고 와이프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고두심 씨가 어머니인데 되게 걱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사법고시를 붙으면 경사가 나야 되는데 우리 아들 기죽을까봐 걱정을.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자기보다 못 나가는 거 못 견딘다 이러면서 되게
충고를 하거든요. 너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형제들 다 그렇게 못 나가니까 엄마의 어떤 기대가 이성균에게 몰려 있고 그쵸, 그쵸.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참죠. 그래서 그 막내 송새벽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은 욕망과 양심 중에서 양심 쪽에 확 기울여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계속 절제하고 맞아요. 거세하고 이렇게.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자기가 그냥 참는 거예요. 참고 버티는 거죠. 인내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참으려고 해도 욕망이 있어야지 참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양심에 의해서 인간이 여기서 그렇게까지 참을 수 욕망이라는 있나? 거는 이제 자기가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욕망이었던 거죠. 왜 그런 아저씨들 많죠? 회사원들 많아요. 중에서 네. 기고하게 네. 목숨 하루하루 유지시키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또 다른 걸 조망한 게 그거예요. 중년, 위기의 중년, 그치. 중년 남성들을 조금 더 공감하게 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등장. 그리고 여기에 퇴직해가 실직하고 막 그 뭐 치킨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치킨집은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면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참는데 그런 어떤 설계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지안이라는 사람을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틱틱대고 싸가지 없게 구니까 자기 팀원들이 술자리에서 막 얘기를 해요. 뭐 걔 너무 싸가지 없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걔 안 불쌍하냐?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을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일찍 커버려. 그게 보여. 그래서 불쌍해. 걔의 지난 날들을 알기가 난 겁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얘기 듣고 이지안이 빡치죠. 자기 그쵸.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초반부였기 때문에 도청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부들부들 떨어. 부들부들 떨죠. 죽여버려. 그쵸. 너무 빡쳐요. 근데 그거는 동훈의 진심이었어요. 동훈이 그 지안을 아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공감했던 게 제 주변에도 유달리 조숙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 처음엔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삶의 여정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걸 복합적으로 너무 함축적으로 겪은 거야. 겪지 않아도 될 나이대에.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튀어 있다라는 걸 나중에 좀 알게 됐더라고요. 아, 이런 어떤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불쌍한 캐릭터가 있어. 김사부는 어떻게 해줘? 잘해줘? 이렇게? 네? 박동원 같이? 아이유처럼 이렇게 불쌍한 캐릭터가 있어. 근데 얘가 뭔가가 있는 게 느껴져. 보여. 어떻게 해요? 난 내가 주로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자기 연민 동정을 짱이야. 받는 캐릭터라고? 네. 아, 난 이지안 보면서 혹시 박동원에 이입된 게 아니라 이지한한테 나의 조숙함과 성숙함에 나의 아저씨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저씨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봐? 너한테 아저씨면 할아버지인데. 그렇군요. 내가 그래서 성숙했구나 어린 나이에 약간 그런 생각. 진짜 독특한데 감정이입을 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리스펙트다 진짜. 난 놈이다. 근데 이거 왜 물어봤어요? 아니, 만약에 나는 정반대인 것 같아. 모든 사람이 야, 걔 좀 불쌍하네. 잘해줘야 돼. 뭐가 불쌍해? 지만 불쌍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되는 스타일이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날 되게 좀 편하게 느낀다라는 느낌을 난 몇 번 받기는 했어. 근데 그러니까 불쌍한 캐릭터가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좋은 반응이 오면은 저는 뭐 잘해주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에서 이지한 같은 캐릭터는 도와주면은 당신이 나한테 뭘 한다고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틱틱대는 캐릭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해준다는 건 되게 판타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아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누군가를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게 이제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는 마음이지 처음에 박동원 부장이 막 이렇게 약간 시혜적인 그런 캐릭터가 그런 붙지는 아니에요. 않았었어요. 얘한테 약점을 붙잡히고 약점이 붙잡혀서 한 달 동안 밥을 사요 해가지고 인위적인 만남을 통해서 얘를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뭐 도울 일이 있으면 그쵸. 도와주고 뭔가 호의를 베푼 거지. 아 쟤는 불쌍한 애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을 네. 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지안이 없을 때 술자리에서 했던 발언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지안이 도청하다가 씩씩된 거고. 씩씩됐는데 도청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쵸, 나를 그쵸. 일방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도 불쌍한 불쌍한 사람이라 인간이고, 나를 알아본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그
말 잘한다. 아무튼. 네. 말 잘- 그리고 실제 이지안에게 얘기할 때 막 되게 불쌍한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대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어떤 한 인간을 내가 불쌍하니까 이 사람 그걸로 불쌍함을 알아본다. 알고 그렇게 이제 다가가는 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형제 둘째로서 삼형제를 책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형제 구도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을 좀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큰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그런 어떤 실직당하는데 굉장히 원초적인 욕구를 다 발산한, 울고 싶으면 울고 막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뭐 이런 사람이고, 셋째도 막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인데 어디에나,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캐릭터들의 어떤 총함으로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쉬고 나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